한번 제 수경재배 관련해서 한 지금 7주 정도 공부한 걸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수경재배로 하는 이유가 시설재고, 특히 시설과채류에는 거의 다 이제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같이 재배 기간이 길고 영양과 생리생장을 반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를 가고 있거든요. 일단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고 노동의 강도가 약해져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확보가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규모화가, 과거에 이제 수경재배를 하면 토경재배했을 때보다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은 시설이 이제 우리가 온실 들어가면 수경재배하는 건 평평하거든요. 평평하다는 얘기는 이런 기계 장비들이 들어가게 더 쉬워진다, 자동화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이제 대신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식이 필요하죠. 이제 아까 말했던 화학적 지식들,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슨 기회가 될까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뭐 이제 이런 주변산에 발전된다는 게 보면은 이거 수경재배 발달함에 따라서 논산부에 가면요, 수경재배 설치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거기에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 저희가 뭐 자본 투력의 멜지역적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 수경재배에서는 지식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경재배를 1, 2학기 2번 배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2학기 때 작물관리라는 수업을 배울 거예요. 작물관리에도 수경재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작물관리에는 작물관리를 하는 데 중점이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수경재배예요. 그럼 환경재배에는 수경재배 안 들어갈까요? 아니요. 지상부 환경관리가 들어가면서 일부가 또 수경재배 들어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하나 붙어 있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인터플랜팅을 하려고 잎을 막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화상을 입지 않게 저격을 하고 허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수경재배 지식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서 물량을 줄여줘야죠. 공급 물량을. 공급 물량 늘려주면 어떻게 돼요? 과일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작물 관리에서 저격하는 걸 배웠는데 거기서 주의사항이 뭐예요? 원래 주다 보던 그것보다 적게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요거 웬만한 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기적인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아주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공부할 거를 적어왔는데 한글을 띄웠더니 광고가 떠버리지. 그다음 토양재배하고 수경재배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경재배가 토경재배에 비해서 한마디로 깨끗하다, 병해충이 적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배가 관리가 편하다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나쁜 점은 그다음 위생적이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그 나쁜 점이 있죠. 나쁜 점이 이제 고가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 수준이,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수경재배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일단 크게 둘로 나눠요. 순수수경과 고형 배지경. 그럼 순수수경은 뭐예요? 말 그대로죠. 물로 키우는 거죠. 물로만 키우는 것들. 고형경은 뭐예요? 우리 저거 그저께 배웠죠. 내가 하나 죄송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날 시험 보잖아요. 네. 시험 보고 2시 반에 갔다 올 거예요. 1시간. 여기서 토마토 따먹 거잖아. 그냥 가서 그냥 구경이라도 하라고. 왜냐면은 그래도
토마토라도 따먹고 만지고 오자고 해서 그냥 1시간만 하고 이렇게 대신 토마토 따먹고 놀아요. 내가 저기 온도계 줄 거거든요. 아이론 온도계 다 약 사와서 건전지 사왔거든. 다 채워줄 테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잎도 찍고 뿌리도 찍고 바깥에도 찍고 막 다니면서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럼 순수경 볼게요. 순수경은 엽채류에 적합할까요? 고체류, 그러니까 장기 재배에 적합할까요? 짧게 재배할 때 적합할까요? 짧게 적합하죠. 맞죠. 일단은 보세요. 순수경은 지탱부가 있나요? 지하부에 뿌리를 받쳐줄 만한? 없죠. 그러니까 키가 커지면 쓰러져요. 그래서 순수경은 일반적으로 엽채류에 적합하고요. 고형경은 과채류에 주로 많이 해요. 과채류에. 그러면은 순수경은 재배 기간이 짧고요. 고형병 개체는 일반적으로 길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게 순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담액 재배하고 방막 수경하고 분무경. 담액은 뭐예요? 뜻이 그대로 담액, 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요 20cm, 30cm를 채워내 이만큼 뜨고 어떻게 돼요? 식물이 떠다녀요 이렇게. 어디에? 수출을 펌프하고 떠다녀요. 이거 우리 담액 수경이라고 하고. 방막 수경은 뭐예요? 이게 NF가 뉴트레이션 필름이라는 뜻이거든요. 필름이 뭐예요? 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을 필름처럼 얇게 뿌리고 그 위에서 식물을 키워요. 누가 안정성이 더 높아요? 담액 수경이 높아요? 방막 수경이 높아요? 담액이 높죠. 방막은 네, 조금 위험해요. 엄청 고작하고 전기가 나가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하고. 그러면 장비는 누가 더 비쌀까요? NFT가 더 비싸요. 장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비료라든가 조정이 쉽기 때문에 NFT가 있는 거고요. 분무경은 뭐가 있을까요? 분무경 뿌린다는 뜻이죠. 뭐냐면은 식물의 뿌리는 식물은 위에 있고 이 밑에 뭐가 막혀 있고 뿌리가 있어요. 위에 뿌리다 뭐래요? 주기적으로 물을 촥 뿌려줘요. 그게 비싸겠죠. 뿌려줄 작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업적으로 쓰고 있는 세 가지가 대부분 요거 세 가지였어요. 모관수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과채류나 그러니까 엽채류 재배에 쓰이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은 분화류 키울 때 있죠. 화분 키울 때 주로 써요 이것들은. 그리고 화분 키울 때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세 개가 대부분이고 특히 우리 같이 채소 키우는 데에서는 쓰지 않는다 거의 다. 이 정도 화분 키우는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지경의 종류는 천연 유기물, 그 다음에 무기물, 인공 유기물, 인공 무기물이 있는데요. 천연 유기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이어제. 하나만 알면 돼요. 뒤건 별거 없어요. 안 쓸 거야 앞으로. 그 다음에 천연 무기는 뭐가 있어요? 자갈 모래가 있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인공 유기물이 먼저 나왔을까요? 인공 무기물 아니면 자연 무기물이 먼저 나왔을까요? 자연 무기물 했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천연 무기물, 인공 무기물로 바뀌죠. 왜 그럴까요? 재배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경 재배 본격적인 시작이 언제부터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안면을 만들면서부터 상업적 수경 재배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다. 왜냐?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가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느 과교단체에서 모래 수경 재배를 보조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 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것들 혹시라도 그런 거에 빠질까봐. 그리고 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모래가 싸요, 안면이 싸요. 모래가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싼 걸로 하지 비싼 걸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래와 자갈이 먼저 생겼는데 왜 지금은 수경 재배 고형 배경은 고형 무기 배지는 왜 안면만 남았을까? 안면이 제일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이요? 가격이 비싸도 좋으니까 남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과거 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것을.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다 정도. 그래서 펄라이트하고 안면이 인공 무기물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 유기물 중에 훈탄이 있고 폐면한 경우가 있는데 훈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훈탄은? 동남아의 저개발 국가에서 인건비가 싼 나라에 든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만든다는 거였더래요. 그래서 그렇죠, 훈탄 쓰기 써요. 어디 쓴다? 인건비가 싸고 이런 나라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인건비가 뭐보다 싸다? 코이어나 펄라이트 안면보다 싸다. 그때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배지 충전식이 있고 배지 재배가 있는데 충전식은 제가 고생한 거 얘기 드렸죠. 어떻다? 죽어나간다. 이거 배지가 커갖고 다 이게 수레에다 실어갖고 바깥에 다 버려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다. 먼지가 엄청 날린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게요. 이거 충전식 하던 분들이 자료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뭘로 해야 돼요? 지금 압도적으로 자료가 많고, 그리고 옛날에 충전했던 분들이 자료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본 뭐 하는 게 좋아요? 자료로 가죠. 근데 가끔 유튜브 보면은 충전식이 좋다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료가 좋다고 해서 자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격은 장점이 뭐예요? 근권 배양의 균일과 균일하고, 세척 청소가 쉬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형경은 뭐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 왜요? 내가 물을 아무리 채워도 밑에 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20-30%가 뭐가 남아요?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남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근권의 산소 공급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소 공급 장치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경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하는데, 고형경 배제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를 넣는 게 웃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비싸요? 순수경이 비싸요? 고형경이 비싸요? 순수가 비싸죠. 그래서 고형경은 상대가 싼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 가격이 상추 가격보다 비싸갖고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질이 먼저 젖었죠. 수경이. 상추는 가격이 싸갖고 좀 늦게 젖고, 최근에 이제 상추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다음 토양 전염병도 순수경이 더 빨리 번지고 토양은 덜 번진 편이에요. 배지 하나에서만 번지거든요. 하나씩밖에. 혈비를 좀 볼게요. 그다음에 혈비는 쭉 보면은 이제 A 탱크, B 탱크 있고 혼합 탱크가 들어있고, 이거 제가 혼합 탱크, 뭐 믹싱 탱크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양액하고 원수가 용수 탱크에 물이 들어가고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용수 탱크가 있죠. 이거 용수 탱크 또는 원수 탱크라고 부르는데요. 원수 탱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며칠분을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틀이라고 했어요. 이틀이요. 근데 실제는 거의 하루 거만 해도 우리 상관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이틀을 하라는 것이 규정이에요. 규정은 이틀인데 뭐 상황에 따라 하루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일치 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 원칙은 이틀이다. 그 다음에 이 농축 탱크가 보이죠? 농축 탱크가 지금 이거 파란색 PE 탱크인데요. 농축 탱크에서 농축 탱크가 뭐의 농축이에요? 비료의 농축이죠. 그래서 이제 비료물에다가 쇠막대기 담그면 쇠막대기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이면 다 부식돼요. 굉장히 화학적으로 부식이 잘 되는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축 탱크의 비료를 담는 탱크가 어때야 돼요? 네, 화학적으로 강해야 되겠죠.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축 탱크의 B 탱크는 뭘 집어넣어요? 질산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산에도 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산성 제재를 사용해야 돼요. 내화학성, 내산성 제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혼합 탱크는 뭐예요? 혼합 탱크는 농축의 비료와 원소가 탱크는 탱크고요. 농축 탱크는 기본적으로 기본 사양이 몇 개예요? 탱크를 한 번 설치할 때 몇 개 설치하게 돼 있어요? 3개죠, 3개. A 탱크, B 탱크, 산 탱크. A, B, C가 기본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요. 어떤 사람들은 A, B, A, B, C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A, B, A, B, C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은 3개가 원칙, 3개는 기본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농축 탱크는 기본 3개가 있다. 3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터를 볼게요. 필터를 보게 되면은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2일 정도 사용해야 되고, 원수는 필터를 보게 되면요. 이게 혼합 탱크예요. 이게 혼합 탱크고요. 그리고 펌프는 일단은 펌프도 내화학성이 뛰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탱크가 펌프 보세요. 펌프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밑에 보세요. 밑에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그래서 스테인리스 다단 펌프가 원칙.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혹시 설치하실 때 이렇게 생긴 펌프를 안 달아주면은 이거 다 떼서 다시 해달라고 해주세요. 요거 하나가 200만 원 넘는 탱크 펌프거든요. 요거 그래서 펌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과기에서 좀 얘기를 할 때, 여과기 이게 가운데 보이죠? 여과기는 청소를 언제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양쪽에다 압력 게이지 달아갖고
압력 게이지 보고 하는 게 좋죠. 네. 이거 청소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압력 다단 펌프이고요. 이게 여과기 보면 요게 이제 여과기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디스크 여과기라고 해요. 이 안에 왜 디스크 여과기예요? 디스크처럼 뭐 들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모래 여과기라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요. 근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안에 모래가 들어있거든요. 여과기는 아까 말한 디스크 여과기, 그 다음에 모래 여과기, 그 다음에 스크린 여과기가 있어요. 스크린 여과기는 A통, B통, 또 농축액 탱크 앞에 있거든요. 뭐예요? 암으로 되어 있죠? 네. 금속망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시로 경우에 따라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줄 수 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줘야 돼요. 뭐가 껴있나요? 비료가 뭉쳐있죠? 이게 막히게 되면은 A통, B통이 있어요. A통, B통이 있는데 A통이 일반적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B통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A가 막혔기 때문에. A가 잘 막혀요, A통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A통이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필터를 따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먼저 해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면은 거의 우리 막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싸구려 막 필터고요. 비싼 여과기도 있습니다. 막 필터 중에서 굉장히 비싼 것도 있는데 우리가 수경재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싼. 저도 스크린 여과기가 되게 싼 건 줄 알았는데 어디 갔더니 굉장히 비싼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봐도 달라요. 이런 큰 통에 스크린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디스크 여과보다 유기물 여과는 게 낫다 되어 있고, 그럼 디스크 필터를 한번 보여줄게요. 요게 디스크 필터인데 요게 하나가 40에서 600 메시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요 판이 있죠. 요 판에 구멍이 작은 구멍이 뚫렸어요. 어떻게? 40 0.025에서 0.3mm짜리 구멍이 뚫려 있다. 요 필터에 요 있잖아요. 요게가 한 1mm밖에 안 되는 디스크인데 요게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겹쳐 있어요. 근데 요게 구멍이 작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게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비로 찌꺼기가 끼게 돼 있죠. 이것들은. 그러면은 지금 요거 이제 풀른 다음 청소를 하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씩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요게 이렇게 뭉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요거 한 장, 요 한 장 한 장 되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이것들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 이제 고압 분무기로 일단 뭐래요? 굵은 걸 대충 털어내요. 굵은 거를 대충 찌꺼기 털어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였지?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있네. 솔로 문제로면 안 돼요. 약하게 솔로 문제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질산 5% 정도를 타요. 그 다음에 거기다 담가놔요. 8시간 정도. 그러면 8시간 담가두면 약 있게 멈춰있으면 안 되죠. 그 필터가 여기 2개가 있어요. 디스커가. 그래서 새거 깨끗한 거 집어넣고 그 다음 질산에 담가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이영산도 놔두면 뭐예요? 락스죠. 락스 갖다가 또 담가놔 저기를. 그럼 왜 그러냐? 어떤 비료는 질산에 녹고요. 어떤 비료는 차염소산 나트륨에 녹아요. 그래서 이거 녹여서 우리가 이걸 제거한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필터가 2개 정도 있어서 교체를 해가면서 쓰면 좋아요. 이것들은. 필터 가격이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뭐 사실은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온실에서 사용되는 자재들이 워낙 이게 한 번 들어갈 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들은 하나 설치하면은 거의 몇 년 쓰거든요. 청소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막 손으로 보면 문지르지 않으면 몇 년 쓰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청소 깨끗하게 한 모습이고, 그다음 압력 게이지 달아서 이렇게. 그다음에 유량계 달아야 되고, 유량계는 이제 용량에 맞는 거 달아야 되고요. 그다음 청소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pH 2센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고가, 그러니까 좀 장비가 좋은 거는 2개가 달려 있고요. ECPH가. 이게 왜 그렇게 2개씩 달려 있을까요? 하나가 있으면 고장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2개가 달아나면 우리가 고장 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2개 달고요. pH 센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속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마르면은 못 써요. 이 센서는 뭐 담가 놓으라고 하는데 안 담가 놓고 제가 들고 다니는 거 안 담가 놓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써요. 굉장히 고장이 잘 안 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pH 센서는 약해요. 그래서 그 센서를 달 때
이 유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관이 있고 주관에서 유턴관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이 나가고 여기다 배가 하나 더 만들면 어때요? 주관은 속도가 빠르고 여기로 돌아가는 거는 약하겠죠. 여기다가 달아요 센서를. 근데 다녀보셨는데 만약에 주관에 pH 센서가 달려있다 그러면은 약간 그 업체는 약간 사이비죠. 사이비. 원래 유턴하는 곳에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량기물이 설치하는 거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이 센서는 굉장히 튼튼하고 비교적 고장도 잘 안 나면서 정확도가 비교적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기로부터 진동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좀 펌프로부터 멀리한 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H 센서는 어때요? 말려야 돼요? 습해야 돼요? 습해야 되죠. 말리면 큰일 나요. 말리면 다 고장나요. 고쳐야 돼요. 다 교환해야 돼요. 콜래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넘어가고 우리가 밸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전자밸브를 솔밸브 이게 전자밸브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제 물을 열었다 닫았다 연결 전자로 열었다 닫았다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는 24V짜리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버아이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까 요 압력 요거 있죠. 저기 보통 압력 다단 펌프 사용하면 그게 5마력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력 걸리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펌프를 보게 되면 정량 펌프라고 해서 정량 펌프라고 해서 얘는 뭐 써요 주로? 약 같은 거 공급할 때 쓰는 펌프가 이 정량 펌프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양액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약 공급할 때 소금 같은 때 불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 이제 금속 제품이라 거의 다 이제 플라스틱 제품 그 산에 강한 것들을 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점적 코스 점적관에 가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점적 코스하고 점적 핀이 있는데요. 점적 코스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잘 안 막혀요. 얘가 이것들을 그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요. 우리가 점적 핀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점적 단추라고 하고 또는 압력 보존 단추라고 하는데 고가예요. 그 다음에 얘는 구멍을 뚫고 싶은 데 뚫어가고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좋고요. 그 다음에 급액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반은 0.3에서 3바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바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0.3에서 3바 정도에서 우리 균일하게 나와요. 뭔 소리냐면은 염력 0.8부터 3바까지 우리 똑같이 나온다. 똑같다면 유사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게요. 1바하고 3바하고 압력차가 2바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압력 보존 단추가 아니면은 물량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 다르게 들어가죠. 얘는 안 그래. 얘는 0.8바나 3바나 물이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다르게 들어가. 근데 다르게 들어가요. 그렇지만 뭐 얘처럼 많이 차이 나지 않고 뭐 10% 5%에게 균일하게 들어간다고요. 그게 압력 보존 단추 역할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왜 있어야 돼요? 0.8이나 3바다 물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왜 그래요? 펌프에서 요 앞에 있는 놈은 3바고 저 뒤에 있는 건 1바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물이 많이 나오고 뒤는 조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사를 내가 못 짓죠. 네. 그러면은 압력 보존 단추가 있어요. 고정이잖아요. 고정. 네. 그 뭐예요? 이 얘기는? 0.3바나 3바나 0.8바나 3바나 어떻다? 그냥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2리터짜리를 주로 써요. 2리터라는 개념이 뭐예요? 시간당 2리터. 그러면은 내가 3분 주면 몇 리터예요? 1시간에 1리터죠? 그러면은 1분에 한 30ml 내외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보통 1분 3분 들어가면 90ml에서 100ml 사이에 들어가겠죠, 보통. 우리가 이 압력 보존 단추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그냥 간단히 요거 갖고 알 수가 있어요. 내가 3분 주면 100ml 들어갔구나. 뭐 5분 주면은 한 160 정도 들어가겠구나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2리터에 3리터를 많이 쓰고요. 보통 2리터짜리 많이 써요. 2리터, 3리터짜리가 많고요. 보통 2리터보다는 3리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적핀은 점적단추보다는 가격이 비싸요. 그 다음에 점적관이 막히는 원리를 볼게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게
찝었거나 이러면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올 수가 있고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기 화학적 원인, 비료의 침전. 비료의 침전은 뭘까요? 필터를 제가 죄송한데 그 센터 가보시면은 필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잘 막혀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동네 업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필터는 그건 기본인데 안 되나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비용 때문에 한 거 같지는 않고 몰라서 안 하시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 필터가 없으면 뭐다? 비료라는 거 침전이 좋은 비료는 안 생길까요? 좋은 비료는 생겨요. 덜 생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덜 생기더라도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료를 쓰더라도 필터가 없으면 뭔다? 막힌다. 그 나쁜 비료를 쓰면 어떻게 돼? 필터를 더 잘 청소해야 돼. 청소를 잘 해줘야 되겠죠. 청소를 더 자주 해줘야 되겠죠. 필터를 어디에 놓지? 예? 필터를 어디랑 어디 사이? 펌프 앞에다. 저쪽 온실로 저 온실 가잖아요. 요 앞에다 달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양액이 필터 거쳐서 나가야 돼. 이렇게요. 그래야 이게 가보 안 돼 있어요. 가보세요. 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디더크 필터도 청소 잘 해주셔야 되고 안 하면 막혀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건 화학적 원인에 의해서 필터가 이제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야 돼. 안 걸러졌을 경우에 드리퍼가 막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요. 미생물. 이게 제일 이거는 이제 요거에서 안 막히고 필터는 건너갔는데 요 배관에서 이제 미생물이 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 쓸데없이 미생물 든 사람들. EM 듣지 마시고 거기다가 무슨 또 몸에 좋다고 거기다가 뭐 제가 최근에 막힌 걸 본 사람이 누굴 막혔냐면은 그 뭐죠? 아미노산 비료를 갖다가 넣은 사람이 있어요. 막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을 빼보면 콧물이 나와. 이렇게 빼면은 뭐가 노랗게 쭉 나와.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식물 뿌리가 이 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무슨 그럴 리가 있냐. 밖으로 밀어내는데 어떻게 뿌리가 들어가? 하고서 그 사람이 보여줬는데 콧물 같은 그 실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미생물 덩어리거든요. 그건 죽지도 않아.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이 필름이 생겨버리면은 소독약을 넣어도 이게 안 녹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산수 약재 넣으시는 분 계세요? 대형 농장은 넣는데 그 왜 넣느냐? 얘 때문에 넣어요. 이제 관 막히지 말라고. 얘들 입장에서는 내가 3헥타 막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관 막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이 막히는 건 훨씬 줄어들거든요. 이게 넣으면.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저기 세면기 청소 안 하면은 뭐 노랗게 뭐 끼잖아요. 그 똑같이 안에 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과산수 계통 약제를 주기적으로 구급한다 해서 미생물 화학적 원인, 미생물 원인 두 개가 제일 크다. 이건 필터로 제어가 가능하고 얘는 소독약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은 맨 마지막 있죠. 엔드 끄트머리 부분 이거를 평상시에도 이제 쭉 펌프 돌잖아요. 뒤 한 번씩 열어요. 뒤를. 그래서 뒤에서 빼면 뒤에서 뭐가 찌꺼기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잠궈놓고 그래서 몇 번씩 해주면은 막히는 게 훨씬 덜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미생물 막히는 것들 이게 심해요. 얘는 필터에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터 정도만 잘해주면 가능한데 뒤에 거는 이게 시석된 거, 그러니까 내가 100배 농축액을 갖다 넣으면 혼합 탱크에서는 100분의 1로 시석된 비료가 이제 안 뭉쳐야 되는데 실제는 뭉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뭉치는 속도가 늦을 뿐이 뭉치거든요.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EM 넣지 말아라. EM 그 미생물인데 넣으시면 안 큰일 나요. 그다음에 꺾이는 것들에 이제 물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점적관 배추는 이제 점검을 볼게요. 일단 물탱크나 혼합탱크 우리가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물탱크와 혼합탱크의 수유하고 여과기를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저기 물탱크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혼합탱크의 수위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볼탑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 가다가 볼탑이 이제 물이 없는데도 볼탑에서는 물이 있다고 느껴갖고 그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온실 자체가 배지가 마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펌프가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종종 잘 발생해요. 볼탑 나가서 에러 난 적 있으신 분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전 자주 있었는데 없었나 보네. 그게 물이 없는 데 있다고 얘가 해서 물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확인할까? 펌프는 잘 작동되는지 일단은 급액하고 배수랑 잘 작동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제일 확인하기 좋은 방법이 비거예요. 뭐냐면은 양액기계 조금,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 길게 말고 조금만 중간 정도만 돼도 내가 물이 몇 시에 몇 번 들어가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 기록하고 비거상의 물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만약에 비거상 실제 물과 기록상의 물이 다르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문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점검하셔야겠죠. 일단 센서 같은 경우는 pH, EC 센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데, 제가 페이퍼 드렸잖아요. 페이퍼 갖고서는 pH를 각각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EC도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갖고 다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3.0으로 체크됐는데 내가 찍어보니까 2.8이야. 기계는 3.0이라고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정도는 넘어가는데 3.0으로 되어 있는데 내 기계에서는 2.5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때 그것들을. 점검만 하시면은 이것만 점검하시잖아요. 사고가 절대로 안 나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봐요. 왜 사고 나요 이게 도대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누가 이제 뭐 수경재배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토경재배가 훨씬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비가 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와. 지하수가 올라와. 그러면은 땅이 질퍽질퍽해.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이 내가 땅에 심은 토마토하고 오이가 뿌리가 썩어서 날 밝으니까 죽어가기 시작해. 이게 위험한 거죠. 근데 내가 비가 한 일주일 와. 그러면 나는 양액재배, 수경재배에서 물량을 줄여주고 건조하게 유지하면은 일주일 후에 초산이 약해지지만 살아는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점검만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면 사업계획서 짜실 때 한번 요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배지는 우리가 이제 특징이 어떤 병해충과 잡초 같은 게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 해봐요. 그래서 미생물에 오염이 안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해 물질도 있으면 안 되고, 배지 안에 양분이 많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양분이 없어야 돼요. 양분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는 환경적으로도 좀 이제 부담을 적게 해줘야 되고요. 이때는 그다음에 물리성으로 유효 수분이라든가 공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토양은 공분률 50% 있고요. 배지 같은 경우는 75에서 90이 되고, 안면 기준으로요. 안면은 75에서 90이고 총공률은 토양은 이제 50% 정도 되고요. 보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이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수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수성이라는 거는 물이 빠지는 능력, 그러니까 물이 얼만큼 잘 빠질 수 있느냐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배지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보수력이 크면서도 불구하고 배수성도 좋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력수는 빠지되,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수 없는 빠져나가되 배지에 남아있는 물은 식물이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면 배지에 유효 수분이 70에서 80%라고 해요. 그럼 내가 배지 안에 70%의 물이 있어요. 그럼 곱하기 유효 수분이 70% 따지면 77, 49, 50%를 먹을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코코넛 배지에 70%의 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코코넛 배지는 유효 수분이 30%라고 쳐요. 보통 30-40%거든요. 곱하기 0.3을 하면 어때요? 20%의 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효 수분이 이상적인 배지는 유효 수분 7-80%인 배지이고요. 이것들은 보통 안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수 능력은 그러니까 근권이시하고 배액이시가 같은 것을 배수성이 매우 좋다, 배수능력이 뛰어나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액하고 근권이시랑 같다. 이게 뭐예요? 조절이 쉽다. 그러니까 근권의 이시를 조정하기 쉬운 것을 배수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수 능력이 없는 것은 흙이라고 그러고요. 배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우리가 배지라고 부른다 이것들이요. 배수 능력이 가장 뛰어난 건 역시 안면이고, 제일 나쁜 것은
코이어 안면 코이어 폴라이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도 코이어 배지가 제일 안 좋아요. 코이어 배지가 그게 제일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요. 배수 능력은 이제 좋고. 이번 배수 능력을 우리 계산할 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급이 씨, 배액이 이 씨가 6이에요. 공급이 씨가 3이라고 쳐요. 근데 배지는 씨가 4고 공급이 씨가 3이에요. 그러면 몇 %예요? 일단은 배액이 6이에요. 공급이 3이에요. 그럼 위에 3이죠. 배진애가 4고, 자, 배진애가 4고, 자, 거꾸로, 자, 실수. 배액이 3이고요. 배액이 4고, 배진애가 6이에요. 근권이 씨가 무조건 높거든요. 웬만하면 다. 그러면 볼게요. 위가 3이에요. 위가 4고, 공급이 3이니까 1이 남죠. 밑에가 6이고, 빼기 3을 하면 3이 남아요. 3분의 1 곱하기 33이죠. 그러면은 좋은 배지, 나쁜 배지 현재 안 좋은 배지죠. 그러니까 근권이시하고 배액이시가 같을수록 좋은 배지, 나쁠수록 나쁜 배지. 저는 이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과체용수 있으면서 한번 조사해 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코이어 배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코이어 배지 농민들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배 기간에 따라서 이 배수 능력이 얼만큼 감소하는지를 보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코이어 배지가 오래 사용될수록 배수 능력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맞지 못하고 제가 일로 학교로 옮겨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수 능력 같은 경우는 흙에 가까울수록 배수 능력이 떨어지는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 오래 쓸수록 흙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배수 능력이 나쁘면 농사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배수 능력이 나쁘면은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배지의 물리적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배지는 설치한 지 구입해갖고 설치한 지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배지의 물리성은 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배지는 모두 다 배지마다 다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게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 농산물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갖다 섞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배지마다 좀 차이가 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안전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코이어 배지가 앞면에 비해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배지는 이제 배지에서 좀 보면은 배지는 전부 다 100%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앞면 폴라이트 뭐 전부 다 수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써 있는 건 이제 세 가지. 폴라이트, 앞면 코이어가 가장 우리나라 거의 다 이거 세 가지 이외의 배지 없다는 생각하시면 상업적 온실에서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은 폴라이트는 우리가 생산하는데 진주화물 중국서 수입해다가 만들고, 앞면은 그로다나 퀸즐랜드에서 거의 다 수입해 오고 있고, 코이어 배지도 마찬가지로 스리랑카나 뭐 인도 같은 데서 거의 다 100% 수입하고 100%죠. 우리는 아직 아니고 100% 수입하고 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폴라이트는 진주함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앞면은 현무암을 녹여서 만들고, 코이어는 코코더 껍데기로 만들고. 그래서 보기엔 배수 능력이 폴라이트하고 앞면은 좋고 코이어는 안 좋죠. 나쁘다. 그다음 배지 가격은 폴라이트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 앞면 코이어 순이고요. 유효수분 함량은 누가 제일 높아요? 앞면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코이어 이게 30이에요. 3이 아니라 30에 40%. 이게 30이에요. 30. 3이 아니라 30에 4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라이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서 진주함을 갖고 와서 만드는데 1호부터 3호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호가 굵은 거, 3호가 가는 건데요. 가격은 1호가 제일 비싸요. 3호가 제일 싸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폴라이트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앞면은 이제 그거랑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면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버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앞면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요. 현무암 피로감을 녹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온도가 1600도에 높다 보니까 안에 병원균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특징이 뭘까요? 공장에서 만들어냈죠. 입자가 굉장히 균일하다. 근데 이거 하나가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과체 연구소 다녀왔었는데 요거예요. 뭐냐면 요거. 어떻게 하루에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한동에 수경재배가 그러니까 수경재 펌프가 고장 났었대 하루 동안. 그래서 배제가 마르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회복이 안 돼. 그래갖고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아주 여사님들이 전부 다 조루에다가 비료 타갖고 하나씩 다 채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버리기가 조금 논에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마땅치 않고요.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쓰실 분하고 얘기만 되면 밖에 쌓아놓으면요 알아서 다 가져가야 돼요. 그냥 코이어 배지는 여기 과수원이라든가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 갖다 쓰시거든요. 근데 알면은 내가 갖다 버려야 돼. 알아서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일단 코이어 배지 장점에 대해서 코이어는 이제 말씀드린 인도 제도, 그러니까 인도하고 스리랑카 쪽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이어는 칩과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라고 하는 파이버, 머리카락 같은 파이버가 있고요. 그다음 버스트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피트모스라고 있었는데 그걸 대체하려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해가 되고 자연 친환경이기 때문에 버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코이어 배지를 만들 때 코이어 배지를 만들 때 바닷속에 바닷물에 담갔다 만들거든요. 바닷물에 담그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그 안에 염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염분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놈이 과일이잖아요. 저희 들어봤나요? 내가 소금, 그러니까 짠 거 먹으면 뭐 먹으러 갑니까? 건강 프로에서 과일 많이 먹으러 가죠. 과일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리가 들어있죠. 포타슘. 그러니까 이건 코코넛은 과일이에요, 뭐예요? 과일이죠. 그래서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많이 들어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나는 양액을 내가 조제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걔가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걔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걔가 나오면은 배지 안에 있는 칼슘을 잡아가요, 애들이. 이온을 취환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반드시 시키라고 해요. 왜? 칼슘 같은 거를 이온 성분들 갖다가 교체를 먼저 시켜주게 하거든, 화학 방식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압축된 애로 보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얘가 이만한 두께로 들어와요. 이거 물을 주면 쭉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 부어서 팽창한 거고, 이거는 요 정도 두께면은 배지가 5장면 들어온다고 보시면 5장면 부피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더스트가 있고 파이버가 있고, 보통 더스트는 약간 거친 게 좋고요. 파이버는 3mm 이하짜리가 좋다고 그래요. 칩 같은 경우도 칩도 여기 있는데 칩은 12mm 이하짜리가 좋다고 그래요. 얇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얇은 것들이. 비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